부자들은 어떤 차를 탈까요? 진짜 막 재벌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돈 좀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은 S클래스나 7시리즈, 파나메라,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차들은 누가 봐도 와 부자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은근 무시당하는 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SUV이기도 하고 SUV는 일반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오늘은 초대형 SUV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차를 굳이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 타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캐딜락, 포드, 링컨은 모든 차를 다 타봤습니다. 덕분에 저도 모든 차를 다 타볼 수 있었는데 에스컬레이드 시승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CT6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일반인들 기준에선 디자인도 예쁘고 세련됐으니까요. 그런데 에스컬레이드도 일단 쳐다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지나가는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한 4-5천 정도 하냐? 이런 말이요. 아무리 벤츠라도 일반 소비자들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S클래스는 무조건 비싸게 보는데 GLS는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초대형 SUV를 타려면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기인데요.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 흔한 차 중에 가장 길고 가장 폭이 넓은 차는 뭔가요? 카니발이죠. 길이가 5155mm, 너비가 1995mm, 높이는 1775mm, 휠베이스는 3090mm, 공차 중량은 2075kg에 달합니다. 너비가 거의 2m에 가까워서 주차장에서 만나기 싫은 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대형 SUV 옆에 있으면 그냥 귀여운 차에 불과합니다. 에스컬레이드 기본 모델 재원을 볼까요? 길이가 5380mm, 너비가 2060mm, 높이가 1945mm, 휠베이스는 3071mm에 달합니다. ESV 모델도 있습니다. 얘는 길이면 5765mm, 거의 6m에 달하고요. 휠베이스는 3470mm입니다. 휠베이스만 거의 스파크 한 대 정도 크기죠. 내비게이터도 볼까요? 길이가 5335mm, 너비는 에스컬레이드보다 큰 2075mm, 높이는 1940mm, 휠베이스는 3110mm에 달합니다. 쉐보레 타호랑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대중 브랜드 모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주차장 규격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있는 주차장 대부분이 개정 전이 크기죠. 일반 주차라인은 폭이 2.3m고요.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 전 규격 기준으로 보면 에스컬레이드는 양쪽에 120mm밖에 안 남는 겁니다. 고장 12cm 정도 되는 공간으로 운전자가 타고 내려야 한다는 거죠. 내비게이터는 더 심합니다. 양쪽에 112mm밖에 안 남습니다. 두 차 모두 길이는 규격을 한참 넘고요. 개정 후 규격이라고 다를까요? 개정 이후에는 주차라인 크기가 폭은 2.5m, 길이는 5.1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는 에스컬레이드는 양쪽에 220mm가 남고 내비게이터는 212mm가 남습니다. 옆에 이 차가 있으면 문을 다 열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문 두께도 생각해야 하고 기둥이 있는 상황이거나 옆차가 빌런 주차를 해놨어요. 이러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서 이런 차를 타는 건 진짜 민폐 중에 민폐가 됩니다. 웬만한 일반 아파트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차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좁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차를 하고 나서 내릴 수가 없거든요. 김승현 편집장도 시승차를 타고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꽤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꿈도 못 꾸고 만약 타더라도 엄청난 불편과 민폐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주차 공간이 아예 따로 있는 고급 주택이거나 주차장이 지하 5층까지 있어서 두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 정도는 되어야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카푸어는 꿈도 못 꾸는 차라는 거죠. 두 번째는 UGV입니다. 에스컬레이드랑 타호는 6.2L 자연흡기 V8 엔진을 장착합니다. 카마로에 들어가는 고백이랑 엔진이죠. 문제는 카마로는 가볍기라도 하죠. 얘네는 배기량도 깡패, 실린더 개수도 깡패, 무기도 깡패, 크기도 깡패잖아요. 에스컬레이드 무게가 2900kg에 달합니다. 타호도 무려 2650kg에 달하고요. 그래서 연비가 살벌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리터당 6.5km고요. 타호는 리터당 6.4km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러면서 악셀을 깊숙이 밟는 순간 도로에 기름을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귀여운 수준이죠.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24원입니다. 에스컬레이드 연료 탱크 용량은 107L나 됩니다. 107L를 가득 채우면 21만 6천원을 넘어갑니다.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넣는다 해도 못해도 18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죠.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1년에 교육세 포함해서 16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1년치 보험료 수준이죠. 우리나라 승용차 1일 평균 주행거리가 34.7km라고 합니다. 1년이면 12,7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SUV니까 차박이다 뭐다 해서
여행도 다닐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1년에 15,000km 정도를 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은 전국 평균치인 1967원 정도를 잡고요. 에스컬레이드를 1년 동안 타고 다니면 자동차세가 160만원, 유류비는 450만원, 총 61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8년이면 1,800이고 5년이면 3,000이 넘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5년이면 4,0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배기량 깡패, 차 크기까지 있다 보니까 S클래스 같은 차들보다 부담이 더한 거죠. 6기통 차들은 괜찮을까요? 글쎄요. 내비게이터가 6기통 엔진을 쓰잖아요. 그런데 무게랑 크기가 있다 보니까 연비는 리터당 7.2km 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자동차세가 90만원 정도라서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는 나은데 유류비는 1년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총 500만원 정도 드는 거죠. 이게 3년이면 1,5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5년이면 2,500 정도가 됩니다. 얘도 보험료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3,000은 훌쩍 넘어가는 거죠. S클래스랑 비교해 볼까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의외로 S580 포매틱입니다. 같은 VA인 모델이니까 에스컬레이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랑 유류비 포함해서 1년에 500 정도가 들어가고요. 3년이면 1,480만원, 5년이면 2,45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에스컬레이드 유지비가 장난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6기통 모델도 비교해 볼까요? S500 포매틱 모델은 1년 유지비가 390만원 정도입니다. 3년이면 1,160만원, 5년이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내비게이터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이런 차는 세컨드카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급 세단보다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가 제일 불편해서 마트도 넓은 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면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관공서 주차장은 오죽한가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관공서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은근 골목골목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참 난감합니다. 가끔 좁은 도로에 전봇대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때는 진짜 식은땀 나죠. 기계식 주차장도 많은데 기계식 주차장은 엄두를 못 냅니다. 높이랑 폭이랑 길이랑 무게 모두 주차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 차들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포드랑 쉐보레도 8,000에서 9,000이고요. 캐딜락이랑 링컨은 1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미 가격에서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운 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굳이 이런 차를 타는 걸까요? 이건 사실 직접 타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정식으로 팔리고 있는 초대형 SUV를 모두 타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심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수도권을 나와서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차도 별로 없는 여행지를 간다. 이럴 때는 진짜 좋더라고요. 기름값이 부담된다는 거 말고는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냉장고도 있지, 공간이 넓어서 오래 타도 답답한 느낌 하나 없지, 고배기량이라 운전할 때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비포장길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어서 여행할 때는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캠핑 용품을 넉넉하게 실어갈 수도 있고요. 차에 누워도 공간이 남으니까 도심 밖에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에서도 일반 도로 있죠. 진짜 좁은 골목길 같은 곳만 아니면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고 운전자 위치도 상당히 높거든요. 농담 아니고 앉아있으면 버스기사 아저씨랑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웬만한 차가 앞에 있어도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길이 자주 막히잖아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안 막히는 차로를 미리 파악하고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사고 상황도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 매력이 있었습니다. 워낙 포수도 남다르고 덩치도 크니까 웬만한 차들이 덤비지도 않습니다. 물론 택시는 빼고요. 세 번째는 적응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안 타본 사람들과 타본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충돌하는 게 뭔가요? 야, 전기차 그거 아직 시기상조야, 충전이고 뭐고 불편해서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런 의견이랑 야, 나는 막상 타보니까 불편한 거 하나 없던데 꼭 안 타본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초대형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공간이 넉넉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딱히 불편할 게 없죠. 운전할 때도 편하고 주차장만 갖춰져 있다면 굳이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차폭도 몇 번 타보면 감이 잡히죠. 그래서 웬만한 좁은 골목길도 잘만 다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컬레이드보다 훨씬 큰 마을버스들도 좁은 골목길 잘만 다니잖아요. 초대형 SUV라는 단어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지 막상 타보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차들은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특히나 미국 차들은 디스플레이 룸미러도 밀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이고요. 이런 옵션들이 도움까지 받는다면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차체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옵션이나 세부적인 만듦새가 차주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하차감도 꽤 좋습니다. 스포츠카를 타다 내릴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웅장한 차를 타고 내리니까 괜히 어깨가 올라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왕 차 타는 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대형 SUV를 타는 사람들, 주차장에서 민폐만 아니라면 우리가 딱히 손가락질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너 주차가 몸에 밴 사람들도 있거든요. 작은 차 탄다고 무조건 주차장에서 매너 주차를 한다는 법도 없고요. 모든 차들은 구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